이 싸구려 반지 좀 봐. 가난한 집 애들은 이런 것도 보물인가 봐. 시어머니 최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갈랐습니다. 제 손에 낀 할머니의 유품, 그 오래된 은반지를 가리키며 큰 시누이 지은까지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싸구려 반지라며 비웃음만 당했던 며느리. 그 반지가 사실 20억짜리 다이아 반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병원 VIP실에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한 편 들어볼까요? 저는 서은혜, 결혼 3년 차 며느리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떠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튀는 물방울이 차가웠지만 더 차가운 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이었죠.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명품 하나 없이 다니잖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신문만 들여다보고 계셨죠.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 큰 시누이가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장을 봐서 채워놓은 식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이렇게 싼 것만 사와요? 우리 집 체면도 좀 생각하지. 체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 존재는 뭘까요? 가정부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오후가 되자 남편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지만 남편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어머니가 계신 거실로 향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대단해. 저녁은 뭐 해줄까? 은혜야, 오늘은 특별히 잘 차려. 저는 이미 오늘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고 싶어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던 거였죠.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댁 식구들은 제가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식탁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설거지는 네가 하는 거 알지? 우리는 지쳤어.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승진 축하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응,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시던데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줘.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손목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싸구려라고 비웃었던 이 반지. 만약 이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진짜 정체도 모르고 이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그날까지. 어머, 이런 동네 아줌마 스타일이 요즘도 있나요? 언니 친정이 정말. 큰 시누이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부모님이 시댁에 처음 방문하신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평소 어머니답게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죠. 아버지는 깨끗하게 다린 회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으셨고요.
두 분 모두 정성껏 준비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오신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한과와 고급 과일 그리고 건강식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고르신 거였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따? 그냥 오시지.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아들고는 옆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자기가 구겨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을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시종일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사왔어요? 시장 건가요? 큰 시누이가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얼굴 가득 비웃음을 담고서요. 유기농 매장에서 구입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지은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식사 도중 아버지가 조용히 명함을 꺼내셨어요. 시아버지께 건네시려는 듯 테이블 위로 밀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낚아채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옆에 내려놨습니다. 명함은 됐어요.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죠? 그렇게 말하며 명함을 거실 장식장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희 딸이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제 손을 슬며시 잡으시면서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 잘 부려먹. 아니,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려먹고라는 단어를 숨기려다 실수한 게 분명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런 집안에서 뭐 배웠겠어? 그러니까 며느리도 저 모양이지.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쉿, 들려.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뭐 돈 없어도 집안일은 잘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까지 이렇게 대접받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부모님을 배웅할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빛으로 물어보셨죠. 견딜 수 있겠니?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의 명함 한 장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저 사람들. 만약 그 명함을 제대로 봤다면 어땠을까요? 서진그룹 회장 서태준.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요. 손목의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싸구려라고 비웃었던 이 1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저도 그들 눈에는 싸구려 며느리일 뿐이겠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발끝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길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주르륵 펼쳐졌어요. 잡채, 전, 나물, 찜, 탕. 20가지가 넘는 음식들. 모두 제 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부엌에 갇혀 있었어요. 기름 튀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만이 제 동반자였죠. 은혜 동서, 뭐 좀 도와줄까? 신우이의 친구가 부엌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곧바로 들려왔어요. 됐어요. 며느리가 다 하는 거예요. 나와서 앉으세요. 그 말과 함께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음식을 상에 올리는데 손등에 화상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어요. 프라이팬에 튄 기름 때문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야, 음식이 정말 많네. 근데 며느리는 어디서 구했어요? 한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들이 대학 때 만났다는데 뭐 좀 그렇죠. 집안이 별로라서. 시어머니가 제가 듣는지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게 하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건지도 몰랐어요. 요즘은 맞벌이도 안 하나요? 무슨 맞벌이요? 변변한 직장도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이나 시키는 게 나아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우스갯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단 한 번도 앉지 못했으니까요. 손이 떨리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해야 할 일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민재가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가 남편의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은혜야, 지금 친척들 계시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 조금만 참아줘. 속삭이듯 말하고는 다시 친척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모든 친척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손목의 반지를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끼워주시며 말씀하셨죠. 은혜야, 진짜 가치는 숨겨져 있는 법이란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겁니다. 진짜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시했던 이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비서실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손목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으며 화상 자국은 여전히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언니, 저예요. 지혜.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말수 적던 그 아이가 제 방을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자 지혜가 눈을 붉게 충혈시킨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고와 파스를 들고 있었고요. 언니 손 많이 아프죠? 이거 쓰세요. 지혜가 연고를 제 손에 쥐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도 그저 기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마침내 터져나온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심했어요. 저도 다 봤어요. 명절 때 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는 거, 화상 입은 것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랑 언니가 뒤에서 언니 욕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가난한 집 애가 뭘 안다고, 쓸모는 집안일밖에 없다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지혜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괜찮지 않아요. 언니는 왜 참기만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빠한테라도 말해야죠. 지혜가 격양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때가 있는 거야, 지혜야. 때요? 무슨 때요? 지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손목의 반지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 이 반지처럼 말이야. 다들 싸구려라고 비웃었지만 실제로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어요. 지혜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걸 감지한 듯 했어요. 언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신비롭게 웃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지혜는 조용히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제 욕을 하면 슬쩍 말을 돌렸고 제가 힘든 일을 할 때면 몰래 도와주러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제 방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오래된 잡지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봤어요? 서진그룹 특집 기사인데.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잡지를 펼쳐 보였는데 거기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다만 제 얼굴은 유학 시절 사진이라 지금과 많이 달랐죠. 이 회장님 딸이 3명인데 막내딸이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신비주의라고 궁금하지 않아요? 지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가볍게 덮으며 웃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근데 지혜야, 그런 부잣집 딸도 결국 사람일 뿐이지 않을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잖아. 맞긴 한데. 그래도 부럽긴 해요. 그 집 며느리는 절대 우리 언니처럼 고생 안 하겠죠. 지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제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약 지혜가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기 언니가 바로 그 신비주의 막내딸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고마워, 지혜야.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죠. 언니는 우리 가족이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꼭 복수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순수한 눈빛으로 말하는 지혜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작은 동맹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곧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7분이었어요. 발신자는 아버지 비서실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은혜 아가씨, 회장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계십니다. 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숨겨진 긴박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남편을 깨웠죠.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남편이 몽롱한 눈으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방에서 나왔어요. 뭔데 이 새벽에? 친정아버지?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근경색이래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에휴, 친정아버지 병문 안에 우리까지 가야 하나?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 큰 시누이 지은이 하품을 하며 불평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저만 다녀올게요.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야 체면이 서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택시 2대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향하려던 제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은혜 아가씨, 이쪽입니다. 회장님은 VIP 병동으로 옮겨지셨습니다. VIP 병동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시댁 식구들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넓은 대리석 복도, 고급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진그룹 회장님 보호자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고 큰 시누이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진그룹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섰고 시아버지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큰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계셨고요. 엄마. 제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긴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은혜야. 아버지 큰일은 아니래. 다행이야.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뒤에 서 있던 시댁 식구들은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제야 그들을 알아보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 사돈 어른들. 이렇게 새벽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평소의 동네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의 품위와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시댁 식구들. 큰 시누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진그룹, 재벌 5위, 회장 서태준, 딸 셋. 검색 결과를 보며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진들. 명문대 졸업식, 해외 유학 시절, 자선 행사 참여 모습들. 이게 언니잖아.
작은 시누이 지혜가 놀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재벌 며느리를. 그 순간 지난 3년간의 모든 무시와 조롱이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재벌 며느리한테 청소를 시켰다고? 병원 복도 구석, 큰 시누이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병실 밖 벤치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복도 저편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저는 홀로 이곳에 앉아 지난 3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왜 말하지 않았어?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말했다면 당신은 날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사랑했을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답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한 웃음만 얼굴에 걸쳐져 있었어요. 며느리, 아니, 은혜 씨,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 줄.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았나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답할 수 없었겠죠.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큰 시누이와 시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3년간 자신들이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언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큰 시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병원 소식이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병원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곧 제 정체도 알려지겠죠. 다들 들으세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3년 동안 여러분은 저를 가정부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했죠. 제 부모님을 동네 아줌마라고 비웃었고 제 손에 반지를 싸구려라고 조롱했습니다. 손에 반지를 천천히 빼들었습니다. 복도의 조명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빛났어요. 이 반지 12캐럿 빈티지 다이아예요. 할머니 유품이고 가치는 20억 정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헉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우리 아버지 명함. 거기에는 서진그룹 회장 서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기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죠. 작은 시누이 지혜만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줬던 아이였어요. 은혜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손을 뺐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여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 때 저를 혼자 두었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우아하게 미소 지으시며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셨어요. 사돈 어른들 모두 집에 가서 쉬세요. 피곤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지못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아 손목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들은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제 신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뿐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서진그룹 회장 건강 이상과 함께 신비의 막내딸 정체 공개라는 기사로 들끓었어요. 제 사진과 시댁 이야기까지 모두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회복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도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제 방은 그대로였어요. 침대 위 인형들, 책장의 책들, 모든 게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 분수대와 조각상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이 공간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3년 동안 좁은 방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은혜야,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3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았니? 한마디만 했어도 엄마가 데려왔을 텐데. 진짜 사랑을 알고 싶었어요. 제 신분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집사가 황급히 올라왔습니다. 아가씨, 대문 앞에 박시댁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택 정문 앞 시댁 식구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큰 시누이까지. 작은 시누이 지혜만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거대한 저택과 대비되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은혜야,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몰랐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함께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땅을 짚으며 계속 애원했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너무 못났어요. 어머니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넓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급 소파, 샹들리에,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들. 시댁 식구들은 주눅든 채 가장자리에만 앉았어요. 어머니가 직접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평범한 집안으로 시집 보낸 건 딸의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만 비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년이 돌아오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 일했던 그 시간들. 명절 때 20명 음식 혼자 준비하며 화상 입었던 그 순간들.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걸 보며 참았던 그 마음들. 그게 다 돌아오나요? 남편이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새 집도 사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순종적인 아내를 원했을 뿐이죠. 제가 누구인지, 제 마음이 어떤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요. 큰 시누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일하게 서 있던 작은 시누이 지혜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 편이에요. 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응원할게요. 지혜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들, 후회로 가득한 표정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민재 씨를 사랑합니다. 제 고백에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목에서 반지를 천천히 빼들었어요. 빈티지 다이아몬드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반지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싸구려라고 비웃었던 이 반지. 12캐럿 빈티지 다이아몬드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제게 주신 유품이고 가치는 20억입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은 이 반지를 보고 웃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옷차림, 제 부모님 모습, 제 친정 배경, 겉만 보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조용히 서셨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계셨어요. 두 분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힘이 났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수첩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적어온 일기장이었어요. 이 수첩에는 제가 3년 동안 했던 모든 일이 적혀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 아침 준비하기,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명절 음식 준비, 모든 것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이 수첩대로 생활해 보세요.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차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밤 11시에 잠드는 거예요. 명절에는 혼자 20명 음식 준비하시고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3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가혹했나요? 그럼 저한테는 왜 시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할게. 꼭 할게. 1년 후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택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은 맑고 진솔했어요. 은혜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았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신분 때문이 아니라 진짜 며느리로서 제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을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가족이란 건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거실로 모두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시댁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 눈치만 보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당당해 보였어요. 큰 시누이도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1년 동안 엄마 도우며 집안일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는 거죠?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변한 모습들, 거칠애가 아닌 진짜 깨달음, 손목에 반지를 다시 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여보,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평생 널 존중하고 사랑할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잘했어, 은혜야. 복수가 아닌 교훈을 준 거.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그날 저녁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은혜야, 맛없어도 이해해줘. 아직 서툴러서. 아니에요, 어머니. 정성이 느껴져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시댁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그건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손목의 반지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년간 싸구려 며느리라며 무시당했던 그녀.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숨겨져 있고 진정한 품격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